경복궁을 점령당하다. 일본군은 대본영의 명령에 따라 혼성여단 육전대를 인천에 상륙시켜 서울에 진주하게 했다.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은 경복궁을 강점해 고종을 유폐하고 흥선대원군을 석정으로 추대해 개화 정권을 출범시켰다. 남의 나라에서 이른바 불법적인 쿠데타를 단행한 것이다. 경복궁 점령의 구체적 목적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조선의 국왕 고종을 사실상의 포로로 삼고 왕비 일족과 대립하던 대원군을 받들어 정권을 잡게 함으로써 조선 정부를 일본에 종속시켜 청나라 군대를 조선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 계획되었다. 즉, 개전 명분을 손에 넣고 나아가 서울에 있는 조선 군대를 무장 해제시킴으로써 일본군이 남쪽에서 청나라 군대와 싸우는 동안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군수품 수송과 징발 등을 모두 조선 정부의 명령으로 시행하는 편리함을 얻는다는 목적 아래 계획된 것이다.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이 짧은 글은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일본군 혼성여단장 오시마 요시마사는 오토리 게이스케 일본 공사를 방문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여단 병력을 진격시켜 이 거사를 맡게 해달라고 제안해 허가를 받고 보병 21연대장인 다케다 히데야마 중좌에게 구체적 작전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 작전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단 사령부를 경성공사관으로 옮긴다. 본부는 용산에 남겨 그곳에 주둔한 여러 부대의 지휘를 맡긴다. 제1대대는 일본인 거류지 수비를 위해 화성대에 집합하여 종로까지 시가 쪽을 경계한다. 남대문과 서대문은 외부로부터 경성에 들어오는 모든 군대를 위해 문을 열 것, 파괴해도 괜찮다. 동대문과 동소문을 점령한다. 한 부대는 흥선대원군의 저택에 도착하여 대원군의 호위를 맡으며 한 중대는 서소문과 남대문을 점령한다. 보병과 공병은 왕궁으로 들어가 왕궁 수비를 막고 광화문 앞 교통을 차단한다. 외인 보호를 위한 보병도 배치하고 왕궁의 동북고지를 점령한다. 또한 각 대대에는 조선어 통역을 배치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했다. 3개 대대 병력을 중심으로 포병과 공병까지 동원했다.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치밀한 작전이었다. 그리고 일본군에게 조선 병사가 발포할 때는 정당 방위를 위해 응사할 것, 구미인은 가능하면 아현산으로 피하게 할 것, 되도록 총격전을 피하며 각국 공사관 방향으로 탄환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따위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국왕의 신체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왕이 미리 알고 몰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일은 공사가 맡는다고 알렸다. 국제적 비난을 피하고자 주한 외교관을 보호하고 공사관의 피해를 막으라는 지시를 포함시켰고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 고종을 보호하라는 예방조치 지령을 내렸다. 고종을 볼모로 잡는 일은 오토리 게이스케가 맡았다. 또 공병을 동원해 경복궁의 담과 문을 파괴할 폭약 설치를 맡겼다. 이 작전 계획은 비밀리에 지휘부에만 전달되었다. 출동할 모든 부대는 거사 전날 밤에 집합해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야영하며 대기했다. 한편 일본군이 남산 중턱에 있는 지금의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자리인 외성대에 포 6문을 설치했다. 조일전쟁 당시 이곳에 일본군이 주둔한 적이 있어 이후 이름에 외를 붙여 불렀다. 외성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경복궁이 한눈에 보여 대포를 명중시킬 수 있었다. 일본군은 이어 서울 주변과 종로에도 대포를 설치하고 백성들을 위협했다. 일본군은 한강의 나루터를 장악하고 남대문 등 서울로 들어오는 모든 길에 병력을 배치해 백성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또 남쪽의 아산으로 통하는 길과 북쪽의 의주로 통하는 길로 진격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고는 날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서울 시가를 행진하면서 백성들에게 위압감을 주었고 궁성문인 광화문 앞에서도 버젓이 군사훈련을 했다. 한편 조선의 방비태세는 어떠했을까? 그동안 서울 경비를 맡은 장위영, 평양에 있던 기영, 남한산성 방어를 맡은 경리청 군사들은
전주 일대로 내려가서 동학농민군과 싸웠다. 그 뒤 전주 화약이 체결되자 서울로 올라와 수비를 맡았다. 장의영 군사들은 주로 광화문 수비를 맡았고 경리청과 기영 군사들은 궁궐 주변을 경비했다. 모두 합해야 1,500여 명 정도였다. 말만 군사였을 뿐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으며 기율도 없었다. 그들은 일본군이 서울 시내에서 무단으로 활동하는데도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관망만 할 뿐이었다. 이를 지켜본 벼슬아치와 도성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종로 상가에는 문을 닫아 걸고 철시한 가게도 있었고 북촌의 세도가들은 피란 짐을 꾸렸다. 더욱이 고종이 도피한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퍼졌다. 6월 21일 일본군의 작전 개시 전날 밤 서울의 거리 풍경은 다음과 같았다. 비를 무릅쓰고 운현궁의 저택으로 참행하는 자도 있었고 밀서를 가지고 일본 공사관에 들어가는 자도 있었고 장사를 모으는 자도 있었고 만리창에서 급박하게 온 사자도 있었고 우위에 모자를 깊숙이 쓴 채 왕래하는 무인도 있었고 등불 든 사람을 수행하는 병사도 있었다. 기쿠치 겐조, 조선왕국. 이 기록은 군인이 아닌 일본인들의 동정을 적은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인은 낭인패를 뜻할 것이요 심부름꾼은 일본 공사관 외교관의 하인들을 뜻할 것이었다. 그들이 신봉하는 정한론의 때가 왔다고 여겨지자 서울 거리를 활개치고 다녔던 것이다. 6월 22일 자정이 지나자 혼성 여단장 오시마 요시마사는 최종으로 출동 명령을 하달하고 먼저 서울 의주와 서울 인천 사이의 전신을 끊게 하여 청나라군의 통신망을 차단했다. 또한 이른 새벽에 기습작전을 폈다. 이제 이들 부대의 명칭은 일일이 표기하지 않고 일본군으로 통칭할 것이다. 일본군 한 부대는 먼저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으로 향했으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계획대로 문을 부수기 위해 폭약을 터뜨렸으나 실패했고 도끼로도 찍어보았지만 여전히 문은 굳건히 닫혀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장대를 성벽에 걸고 올라가 문을 넘었다. 문 안팎에서 톱으로 빗장을 자르고 도끼로 부수어 겨우 문을 연 시각은 오전 5시 무렵이었다. 국내로 진입한 일본군은 함성을 지르며 광화문으로 달려가 조선군 수비병력을 몰아내고 안에서 문을 열었다. 이어 동문인 건춘문으로 달려가 다시 안에서 문을 열었다. 너무나도 손쉽게 경복궁을 점령했다. 다만 건춘문 앞에서 작은 충돌이 있었다. 일본군 한 부대가 건춘문 밖에서 밀려오자 조선 수비병이 총을 쏘았다. 일본군은 응사하며 기다렸다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궁을 장악한 일본군은 궁궐의 모든 문을 열어젖혔다. 일본군 병력 일부는 궁궐을 휩쓸며 북쪽으로 내달렸다. 이때 임금의 호위병으로 보이는 군사가 총을 쏘았으나 곧 제압되었다. 또 궁궐 밖 두 곳에서도 총격전이 3시간쯤 벌어졌으나 조선 군사들이 북악산으로 도망쳐 별 피해 없이 끝났다. 장의영 군사들은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을 지키고 있다가 배후에서 쏘는 총에 맞아 쓰러지거나 도망쳤다. 기영과 경리청 군사들이 왕궁을 지키며 전투를 벌이다가 전투 중지 명령이 떨어지자 모두 통곡하며 총통을 부수고 해산했다. 도합 3시간의 전투 끝에 일본군은 경복궁을 완전히 점령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이 있었다. 고종을 포로로 잡는 것이었다. 일본군은 북쪽 궁궐을 수색한 끝에 임금과 왕비가 옹화문 안쪽 함화당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보고를 받은 제2대대장 야마구치 게이조는 지시받은 대로 조심스레 옹화문 앞으로 찾아갔다. 문 앞에는 우포도장 김가진 등이 호위하고 있었다. 그를 본 한 관리가 지금 오토리 게이스케 공사와 담판하는 중이다. 그가 올 때까지 병사를 옹화문 안으로 들여보내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마구치 게이조는 호위병들이 무기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 말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며 칼을 빼들고 군사와 함께 문 안으로 돌입하려 했다. 야마구치 게이조의 위협에 겁먹은 호위 군사들은 무기를 그에게 넘겨주었다. 야마구치 게이조는 무례하게도 임금 앞에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뜻하지 않게 양국의 병사들이 교전하여 전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은 외신이 유감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귀국 병력이 이미 우리에게 무기를 내주었습니다. 우리 병사가 옥체를 보호하여 결코 위해가 미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전하,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맹수 옮김, 일청전사 초안. 고종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야마구치 게이조는 우리 병사가 옥체를 보호하겠다 했으나 국왕이 왜 외국 군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나카스카 아키라 교수는 이를 두고 포로라 표현하면서 야마구치 게이조가 무엄하게도 임금 앞에서 칼을 휘둘러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 김가진이 국왕이 있는 처소를 일본군에게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게이조는 함화당을 수색해 무기를 모조리 거두고 일본 초병을 배치해 국왕의 호위를 맡겼다. 오전 9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일본군의 경복궁 침탈은 이처럼 치욕스러운 패배로 마무리되었다. 왕궁 북쪽의 북악산 언저리에서 한때 총성이 울렸으나 오후 들어 잠잠해졌다. 일본의 흉계는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 오토리 게이스케는 각본대로 운현궁으로 달려가 흥선대원군에게 경복궁으로 가자고 요인했다. 운현궁 주변에는 이미 일본 낭인패들이 우글거렸다. 그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흥선대원군에게 일본 정부의 이번 거사는 실로 의거에서 나온 것이기에 일이 성사된 다음 조선국의 땅을 한치도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유혹했다. 이 말에 흥선대원군은 짐짓 거부하는 척하다가 위의를 갖추고 말에 올랐다. 흥선대원군과 오토리 게이스케는 11시쯤 일본군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경복궁 안으로 들어갔다. 혼성여단장 오시마 요시마사도 오후 5시쯤 경복궁으로 들어와 고종을 아련했다. 오토리 게이스케는 고종을 뵙고 다음과 같이 말을 나누었다. 놀라신 것 같아 문호를 드리러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개화한다면 두 나라의 교리는 예전보다도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고종, 나는 손상을 입지 않았어. 두 나라가 한 나라처럼 모아 함께 교린의 의의를 닦는다면 실로 서로 돕고 의지하는 길이 될 것이요. 이 대목을 보며 울분과 통한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일본은 조선 병사들이 일본군을 향해 먼저 발포했다고 하면서 도발한 것은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경복궁 점령과 고종 유패는 부정한 민씨 세력을 조정해서 몰아내고 농민군이 떠받드는 개혁적인 흥선대원군에게 섭정을 맡기면서 조선의 독립과 개혁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억지를 부렸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역사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애초에 일본 측 기록에는 왜곡된 기술이 많았고 공식 보고에도 사실과 어긋나게 기록했으며 신문 보도도 통제했다. 다만 훗날 나카스카 아키라 교수가 이를 바로잡으려 청일전쟁 관련 사료를 발굴해 사실을 규명했던 것이다. 일본인들이 주도해 편찬한 고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 병사들이 궁궐에 들어왔다. 이날 새벽 일본 병사 2대대가 영추문으로 들어오자 시위병사들이 발포하여 그들을 막으려 했다. 그러자 임금이 이를 말리라고 분부했다. 일본 병사들이 드디어 궁궐문을 지켰다. 오후에 각 병영에 가서 그들 무기를 거두어 갔다. 고종실록 31년 6월 21일. 이처럼 짤막하게 기재하고 얼버무렸다. 고종은 그렇다 치고 흥선대원군은 일본이 내민 미끼를 물고 자신이 내세웠던 처구의 척양은 어디다 내팽개쳤는가? 바로 자신과 원수 사이인 민비의 날개죽지를 꺾고 아들 고종을 다시 턱짓으로 부리려는 욕망 때문에 대의를 그르쳤던 것이다. 고종과 민비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다. 경복궁을 점령한 뒤 일본 공사관에서는 고종과 민비의 탈출을 막기 위해 궁궐을 철통같이 에워쌌다. 이어 일본군은 궁중의 경회루에 국내 본부를 설치하고 국내 수비병뿐 아니라 도성의 방위를 맡은 서울과 수원의 조선군의 무장을 해제했다. 또 일본 공사관이 발급하는 문표가 있어야만 궁중을 출입할 수 있었다. 이런 통제는 한 달쯤 실시되었다. 고종과 민비는 밥을 먹으면서도 독약이 들었는지 의심했고
잠을 자면서도 자객이 무서워 이방저방 옮겨 다녀야 했다.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외국 공사들은 이런 사태를 거의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일단 추이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오토리케이스키의 초대로 왕궁으로 들어와서도 아무런 불평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방관자라기보다는 일본과 같은 침략자의 하수인이었다. 다만 자기네의 이해를 따지며 주판화를 튀기고 있었다. 특히 영국은 이번 사태를 용인하는 비밀협정을 일본과 이미 맺은 상태였다. 한편 그동안 척양척외를 외치던 제야 유생들은 골방에 앉아 민씨 세력과 동비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통탄했고, 농민군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결의를 다지며 복수의 칼을 갈았다. 하지만 아직 행동에 옮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